예, 이번 시간에는 급여 자료 입력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할 때 이제 과세 대상 소득과 또 비과세 대상 소득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리하기 이전에 급여 자료에 대한 과세 비과세 부분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59페이지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 근로계약에 의한 종속적 지위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각종 대가, 첫 번째 나오는 근로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 세비, 보수, 임금 뭐 이런 부분들 우리 일반적인 급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서 받는 거, 이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에 나오는 상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서 나오는 인정상여, 즉 세무조정에 의해서 나오는 상여가 되겠습니다.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금이죠. 퇴직금인데 세법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한도 초과액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직무발명보상금 까지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가 근로소득인데, 이 중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것들은 첫 번째 나오는 봉급급료 세비 관련되는 부분들이고요. 2번부터 5번까지는 실무에서는 자주 보실 일은 없습니다. 없고, 동그라미 3번에 나오는 인정상여와 관련되는 부분은 최근에 비영업용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경비 처리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여 처분이 많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 대한 세무 신고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자세하게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러한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우리가 연말정산 때 소득세를 신고를 하는데 이 소득들 중에 비과세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비과세는 규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비과세 규정이 크게 구분해 보면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 내용들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보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라고 해서 일직료, 숙직료,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이 부분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자가운전보조금, 우리가 실무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굉장히 많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 월 20만 원까지입니다. 2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종업원 소유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이 차량을 확인하는 방법은 차량 등록증. 등록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종업원 소유 차량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차량 등록증상에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직원인 홍길동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직원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홍길동 외1이라고 해서 뒤에 이상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공동명의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공동명의는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동명의는 적용을 안 해줍니다. 공동명의는 적용을 안 해주는데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 공동명의에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뭐냐면 부부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는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단독 소유여야 되고요. 소유자는 대원칙은 단독 소유입니다. 단독 소유여야 되고 소유인 경우에 인정이 되고, 공동명의는 적용을 안 해주되 부부 공동명의는 적용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등록증을 통해 갖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때 차량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량에서 오토바이도 적용 대상입니다.
인정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2번, 3번, 4번 조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대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종업원 소유 차량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60페이지에 부부 공동 명의로 차량을 업무에 수행하고 차량을 사고 업무에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부부 각각 남편과 아내한테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각각 적용해 준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61페이지에 메뉴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드렸는 부분인데 타인 명의의 차량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 장애인 가족 포함해서 모두 다 적용 못합니다. 근데 공동명의일 때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가능하지만 배우자 외의자와의 공동명의는 적용 불가능하다라는 내용 있고요. 자, 두 번째,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 보조금이 될 수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혹시나 근로자 중에 이중근로소득 2곳 이상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회사에서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각각 회사별로 20만 원씩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관련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적용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반드시 종업원 소유 차량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62페이지에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중에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교에 관련되는 경우, 그 다음에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관련될 때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일반적인 회사들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인건비 지출되신 분들 보조비에 대해서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나머지는 넘어가시면 되겠고 63페이지에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서 받는 급여가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집안에 뭐 침수나 홍수로 침수나 화재 또는 뭐 지진 피해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공해주는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 부분은 근로소득인데 근로소득이지만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입니다. 그 다음에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밥값입니다. 점심값을 말합니다. 점심값은 점심은 회사에서 음식으로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돈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돈으로 주는 경우가 아닌 밥으로 주는 경우, 음식으로 주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구내 식당을 통하든 외부 식당을 통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음식으로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음식 가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전액 비과세가 되고요. 만약에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돈으로 준다면 돈으로 주는 경우에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10만 원까지고요. 10만 원을 넘어서 만약에 15만 원을 지급하면 어떻게 되느냐? 10만 원 비과세, 5만 원 과세가 된다라는 점이고, 음식도 제공하고 돈도 준다면 어떻게 되냐? 밥값도 따로 준다. 이런 경우에는 음식은 무조건 비과세, 그 다음에 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무조건 과세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4페이지에 출산보육수당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료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6세 이하의 판단 기준일은 과세 기간 개시일 기준입니다.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자녀 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녀가 1명이냐 2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하는 건데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 원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자녀 1명을 두고 각각 자녀
보육수당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비과세 여부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도 비과세, 어머니도 비과세, 각각 비과세 해줍니다. 자, 분기별로 또는 일괄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분기별로 지급하든 일괄 지급하든 어쨌든 지급하는 시점에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녀 보육수당은 매월 지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자, 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업종에 대한 조건과 급여 수준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됐을 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업종에 대한 조건은 생산직 또는 관련 종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어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을 말하고요. 그 다음 이제 운전원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화물 관련 종사자, 뭐 이런 분들이 생산직 근로자 등에 대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업종에 근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급여 수준입니다. 월정액 급여 150만 원 이하이면서 전년도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총급여 2,500만 원이라고 하는 규정이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확인했습니다마는 사원 등록에서 기본사항 등록할 때 전년도 급여 불러오는 부분이 있었죠.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적용할 때 전년도 급여 불러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규정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전년도 총급여는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별로 확인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월정액 급여 150만 원 이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교재에 보면 매월 총급여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를 차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감하는데 이걸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급여 명세서가 있습니다. 매월 급여를 받을 때 명세서가 있는데 급여 명세서를 12달 받게 되는데 12달 받는 급여 명세서를 쭉 보시면 매월 받는 급여 항목이 있고요. 중간중간에 받지 못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번 받은 거는 월정액 급여 계산할 때 포함하시면 되고요. 12번이 안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신 다음에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를 합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가 자가운전 보조금, 연구비, 일직료, 숙직료, 천재지변 관련되는 부분 제가 설명드린 건 4가지 설명드렸습니다. 그 4가지 제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월정액을 계산합니다.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150만 원 이하라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67페이지 맨 위에 사례 보시면 월정액 급여에서 제외되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의 범위라고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제외되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라고 하면 성과급 수당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경우가 아닌 급여를 말한다. 즉 12번 받지 않는 것들은 제외한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데 비과세 규모가 연간 240만 원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해줍니다. 240만 원까지 비과세고 240만 원 초과되는 부분은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교재에 생산직 관련되는 직종의 범위를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69페이지에 국외 근로소득입니다.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데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월 300만 원, 그 다음에 국외 등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도 월 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외국에서 업종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월 100만 원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국외 근로소득도 우리 세무사랑 프로의 사원 등록 메뉴의 기본 사항에서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을 등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잘 기억을 해봐 주시고요. 자, 70페이지에 비과세 학자금입니다. 이 학자금은 본인 학자금입니다. 본인 학자금을 1번부터 3번의 요건에 맞춰서 지급이 되고 있다면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조건이
회사 업무와 관련되는 교육 훈련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직업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교육 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는 그 훈련 기간이 끝난 다음에 교육 기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지 않으면 교육비를 반납한다라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본인 학자금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 학자금은 무조건 과세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비과세 학자금은 우리 71페이지의 맨 위에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근로소득과 비과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다음 시간에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